1980년 대한민국 경제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겹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당시엔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이자가 10%가 넘었고 기름값도 싸서 공장을 돌릴수록 이익이 넘쳐났습니다. 그야말로 황금기였죠. 그때를 3조 호황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을 덮친 3고 불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3고 불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지를 첫째,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둘째,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 셋째, 원화가치 폭락으로 인한 달러가치 상승을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고 미사일을 쏘면서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인데다 대형 유조선이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양방향 각각 3km에 불과합니다. 조금 오버하면 스파르타 300군대가 페르시아를 막았던 좁은 골목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뢰가 진짜 골치 아픈데요. 문제는 이란조차도 기뢰가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기뢰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에너지 원가가 급등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상승이 왜 문제일까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특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면서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군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수출 품목들을 만드는데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3조 호황기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당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에서 20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렴한 유가를 바탕으로 공장 가동 비용과 물류비를 낮춰 제품을 생산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기업이 커지다 보니 근로자들의 임금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특히 생활 필수품 가격에 바로 타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밀, 옥수수, 대두 등의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여 수입 곡물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는 대형 화물선의 연료인 벙커유 가격과 해상 운임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한 항구에 도착한 식재료는 대형 화물 트럭을 통해 물류센터와 개별 식당으로 운송되는데 경유 가격이 높아지니 물류 비용도 높아졌습니다. 이 스노우볼은 식재료의 단가를 높였고 결국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유가가 높아진 현상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를 가동하는 디젤 연료, 겨울철 시설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난방유, 화학비료 원료인 나프타 등의 모든 것들이 원유에서 추출됩니다. 결국 글로벌 유가 상승은 국내 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 외식 물가 상승을 야기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요 외식 품목인 냉면, 삼겹살 등의 가격은 최근 수년간 20% 이상 인상되었고 평균 7,000원대였던 서울 지역 국밥 가격은 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힘들겠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인상된 원가를 감당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상황은 식품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가격을 높이면 소비자의 반발이 심하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으로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은 가계의 공과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전기와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즉 수입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잇따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인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월급이 10만원 인상되었더라도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식비, 교통비, 공과금이 30만원 증가했다면 실제 구매력은 하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 물가 상승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가치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고 현상의 첫 번째인 유가 상승의 원인과 문제점입니다. 3고 불황의 첫 번째는 고유가였고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3고 불황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금리입니다. 둘째,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기조긴 하지만 2026년 4월 기준 3.75%로 아직 높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2.5%로 미국보다 1.2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금리 역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직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1억이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1억 생각만 해도 야라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간씀들이라 꽁돈 1억을 안전한 은행에 맡기려 합니다. 이때 동네에 있는 우땡은행에서는 예금 이자로 3.75%를 주고 길 건너 국땡은행에서는 이자를 2.5%를 준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하는 우땡은행에게 1억을 예치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는 전 세계 국채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있습니다. 이제 우땡은행과 국땡은행을 미국과 한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3.75%의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가 2.5%의 이자를 주는 한국 국채보다 당연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기축통화입니다. 이처럼 미국 은행이 이자 수익률도 높고 자산의 안정성마저 보장되니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 자국으로 송금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또다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촉발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이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원가 비용이 증가하며 국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을 방어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 금리를 미국보다 높이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모두 하는 총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금리를 미국보다 높이면 환율과 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가계는 박살날 것입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초과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1,80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고 매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서울 집값의 중간이 15억인데 어느 누가 은행에 돈을 안 빌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인생 너무 빡셉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수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만 인상되어도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이자액은 수십조 단위로 증가함을 뜻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연골족들은 줄줄이 파산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급증으로 이어지며 국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자본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고 현상의 두 번째인 고금리가 주는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삼고 현상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환율입니다. 셋째, 원화가치 폭락으로 발생한 고환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입체적이라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마저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우신가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금리는 돈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원화의 가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환율 개념이 나오는데요. 환율은 두 국가의 화폐를 맞바꾸는 비율이자 국제시장에서 돈이 지니는 객관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2026년 4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양이 과거 대비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지갑 속 원화의 구매력이 국제적으로 하락했음을 뜻합니다. 고환율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글로벌 자본의 이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6년 4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이고 우리나라는 2.5%입니다. 즉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한국보다 1.25%포인트 높은 이자를 보장하므로 글로벌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찾아 달러로 이동합니다. 시장의 원화는 흔해지고 달러는 귀해지니 달러의 몸값이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고환율은 단순히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무역수지 대규모 흑자를 통해 국내의 달러 공급이 풍부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 달러를 엄청나게 보유하면서 고간을 채워놨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달러 보유 순위 10위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예전보다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원화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원화 가치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 원화 가치도 떨어지니 환율은 더 폭등하는 것입니다. 고환율은 또 고유가 시대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환율이 1,100원이었던 시기에는 원유 1배럴을 수입하는데 88,000원이 필요했지만 환율이 1,400원으로 상승하면 동일한 1배럴을 사오는데 112,2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니 체감이 더 큰 것입니다. 결국 높은 금리와 낮은 원화 가치 때문에 식재료, 에너지, 공산품의 가격이 높아졌는데 이란 전쟁으로 유가도 올라 유통비까지 상승하니 소비자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환율은 해외여행 비용이나 어학연수 비용을 증가시켜 쉬기도 어렵고 스펙을 쌓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아주 낫이지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덮친 상고 불황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삼고 현상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